아침엔 아메리카노 1월 24일에 보내드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하루 늦은 23일 저녁에 프린스턴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저는 아메리카노를 진행하고 있는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평일에는 매일 에피소드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시작부터 지키지 못했네요. 어제는 스브스 프리미엄에 이제 글을 쓰느라고 그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차 적응을 지금 도무지 못하고 있어서 깨어 있어도 내내 되게 찌뿌둥하고 멍한 상태라서 그랬습니다. 진짜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씁쓸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양해를 구합니다. 스브스 프리미엄에 이제 쓰는 글과 아침엔 아메리카노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제야 겹칠 수는 있겠지만 내용까지는 이제 아예 겹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이제 아껴주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스브스 프리미엄에 저희 뉴스페퍼민트가 쓰는 글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와 오늘 그래서 이틀 동안 저희 준비한 이야기는 사실 총 3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장관 및 내각 주요 보직 지명자들의 인사청문회 소식,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와 119기 의회에서 여러 이제 요직에 줄을 댄 로비스트들은 누가 있는지 그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판 인공지능 어떤 청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스타게이트 계획과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고 싶어 하는 듯한 일론 머스크 이야기,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트럼프가 지명한 첫 내각, 그 국무위원 인사, 그리고 주목받는 로비스트 이야기까지만 해보려 합니다. 스타게이트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면 내일이나 주말 중에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부터 취임까지 지난 2달 동안 첫 번째 임기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특히 8년 전에 비하면 공화당을 사실상 장악한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일 텐데, 자신한테 충성하는 이들로 당을 재편한 만큼 트럼프는 이제 보수 진영 인사라도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히 쳐내고 자기 사람을 요직 곳곳에 앉혔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하고 반기를 들거나 자신을 위협하려는 사람에겐 철저히 응징해온 트럼프는 이른바 마가 2.0의 의제를 수행할 사람들을 장관이나 연방기관의 수장, 리더에 임명했습니다. 행정부 인사를 검증하는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바삐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용히 인준을 기다리면서 괜한 논란을 만들지 말라는 지침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었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장관 지명자들은 대통령의 의제가 조금이라도 비판받기라도 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주무부처인 재무부부터 알아볼까요? 이 재무부 트레저리 장관 후보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스캇 베센트입니다. 베센트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 말대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보이는 상원 의원들 또는 다른 어떤 비판자들한테 맞서서 관세는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는 협상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늘 말해왔었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제동을 걸고 화석 연료에 올인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냐는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넘겨받은 이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면 기름값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은 재무장관으로서 다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청정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예를 들어 론 와이든 상원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올해만 석탄 공장을 100개나 짓는다. 에너지 경쟁 자체면 몰라도 청정 에너지 경쟁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설전이 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베센트는 상원금융위원회에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대체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냈던 팸 본디가 낙점됐죠. 본디는
2019년 1월 자신의 이제 두 번의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임기를 마치고 발라드 파트너스라는 워싱턴 DC의 이제 로비 회사에 합류합니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플로리다의 로비스트 브라이언 발라드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로 2016년에 트럼프의 대선, 이제 플로리다 주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뒤 주가가 급상승해서 워싱턴 DC에서 이제 많은 회사들을 고객으로 거느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2기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이 된 수지 와일스도 발라드 파트너스를 거쳐갔고, 펜 본디 법무장관 후보도 최근까지 발라드 파트너스 소속으로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발라드 파트너스에서 본디는 여러 유명한 회사들을 대표해 클라이언트로 받아서 로비를 벌였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본디의 몸값을 높이게 해준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형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는 크루즈 회사가 쿠바 아바나 항에 이제 정박한 게 그 미국 법 그 규제가 바뀌면서 불법 여행이 돼서 불법 여행으로 간주가 돼서 막대한 벌금을 물 위기에 처하자 본디를 로비스트로 고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야구 MLB 있잖아요. 그 메이저리그 야구 사무국도 쿠바 출신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넣으려 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 연방법 위반인데 라고 이를 허락하지 않자 본디를 고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직접 그 기업들이 어떤 민원을 넣은 게 규제가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다는 기회를 살 수 있다면은 기업들은 얼마든지 많은 돈을 내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 밖에도 제너럴 모터스나 아마존, 우버 등이 본디를 로비스트로 고용한 클라이언트 목록에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장관 픽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 복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한 데 대한 앙심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하는 그 연방 하원 의원 맷 게이츠를 처음에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었죠. 아메리카노에서도 사실 2023년에 바람잘 날 없는 캐피톨 힐이란 제목으로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자기 당 의원들의 반대표 때문에 축출돼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맷 게이츠였습니다. 자, 겉으로는 당시 게이츠 의원은 메카시 의장이 이제 극렬 좌파인 민주당과 자꾸 타협하고 협상하는 거는 미국인을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은 자신이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때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메카시 의장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일을 벌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가 됐던 사건은 게이츠 의원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고, 의회 회기 중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에 취해서 의사당에 온 적도 있다는 등 주로 이제 행실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물론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순 행실이 아니라 이제 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혐의겠고요. 조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진다면. 그런데 이때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메카시 의장을 축출하는데도 성공했지만, 게이츠가 하원 의원이 아니라 이제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되자 다시 이때의 문제, 이때의 과거가 게이츠의 발목을 잡았죠. 결국 게이츠는 신임 행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내려왔고, 의원직도 내려놨습니다. 트럼프는 게이츠 의원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한동안 자신을 위한 어떤 정치적 보복에 나서줄 적임자로 게이츠만한 애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듯한데, 하지만 이제 끝내 다른 후보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고른 두 번째 후보가 바로 펜 본디입니다. 본디는 사실 이제 큰 이변 없이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법사위 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날선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트럼프의 정정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제 탈탈 털듯이 내사하거나 소위 표적 수사를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는 민주당 셸던 와이트하우스 의원의 추궁에
애초에 도널드 트럼프 한 명을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지난 4년 동안 영장까지 위조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쓴 게 누군데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맞섰고, 또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죠. 이번에 당선된 의원이 1월 6일 의사당 테러와 관련한 증거들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지 묻자 오히려 더 강력한 어조로 맞받아칩니다. 왜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거들을 억지로 짜맞추고 심어두더니 이제 와서 그 증거가 사라질까봐 겁이라도 나십니까? 라고 말을 했죠. 자,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정책자문을 맡았던 조 그로건이나 스티븐 밀러 같이 격한 언사를 쏟아내던 이들이 사실 트럼프의 어떤 이너서클 일부에 국한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는 아예 나올 필요도 없는 이제 백악관 정책자문들에 한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장관이나 CIA 국장처럼 주요 부처나 국을 직접 지휘하고 이끄는 인물들도 트럼프의 소위 이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체 득표에서도 민주당에 이겼다는 점에 트럼프 측과 이제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현재까지 이제 크게 고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 더 살펴볼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핏 헥세스 국무장관 후보가 있는데요. 헥세스는 이제 육군 보병 전투병과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진해서 파병해서 복무하고 온 이력도 있고요. 이후에는 폭스뉴스, 팍스에서 국방, 군사 전문가로 뉴스를 진행도 하고 이제 뉴스 패널로 나와서 전쟁이나 뭐 군, 국제관계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온 이제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헥세스 선임을 두고 처음에 나온 우려는 보통 국방장관은 이제 군 장성 출신이나 군수기업에서 뭐 오래 몸담았던 이들이 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 이런 관례와는 너무 동떨어진 인물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뭐 이제 헥세스가 소령으로 퇴역한 군인 출신인 만큼 어떤 전투 경험이나 뭐 분쟁 지역에 파병돼서 활동한 경험은 이제 충분할 수 있지만 일선에서 어떤 활동했던 경험은, 하지만 그 지휘한 병사가 많아봐야 뭐 이제 중대 정도에 그치는데 과연 이제 미군 전체를 아우르는 국방장관을, 미국의 그다음에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국방장관으로 과연 적격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헥세스를 높이 산 건 물론 이제 자신에 대한 충성심도 있겠지만 헥세스가 평생 이 DEI라고 하죠. DEI에 맹렬히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DEI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준말로서 뭐 소수자 우대 정책이나 하나하나 번역하면 다양성, 뭐 평등, 그다음에 포용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 혹은 어떤 이제 차별 금지에 관한 원칙을 일컫는 말인데, 헥세스는 좌파 공산주의자가 심어놓은 DEI의 망령이 미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망쳐놓고 있다고 수없이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이 점을 높이 사서 어떤 군대를 싹 개혁할, 너무 이제 진보적인 목소리가 많고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그 군을 개혁할 적임자로 헥세스를 이제 콕 집은 겁니다. 헥세스가 이제 위기도 있었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여성과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 뭐 그래서 성폭행 혐의도 제기됐었고, 전 부인의 동생이 이제 헥세스가 부인을 수시로 학대했다는 증언을 담은 편지를 상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헥세스가 과연 국방장관으로 적절한가 해서 동요하는 상원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장 사실 아이오와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조니 언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언스트가 육군 출신 여성 상원의원으로 의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도 성향의 의정 활동을 펴기도 하고, 특히 군 내의 성차별, 성범죄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인물입니다. 본인도 그런 차별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게이츠에 이어서 이제 헥세스도 아무래도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건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보수 성향의 트럼프 지지층이 헥세스를 비호하고 나섭니다. 헥세스까지 지명을 철회하게 되면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한테 빼앗길 수 있다면서 헥세스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다면 그 상원 의원들은 다음번 선거 때 경선에서부터 경쟁자를 내보내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뭐 이런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면서 헥세스는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서 끝내 언스트 의원도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다가 헥세스를 지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해서 헥세스에 대한 상원의 인준 투표는 아슬아슬하게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헥세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일단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및 어떤 상원의 검증 상황, 상원위원회별 투표 상황만 조금 더 간략히 짚어보자면, 에너지부 장관 후보는 프래킹,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수압화세 방식 프래킹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프래킹 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회사 리버티 에너지라는 회사를 창립한 부자죠. 크리스 라이트가 상원의 에너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상원 에너지 위원회에 투표를 통과한 상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상원 전체 투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 후보는 덕 버검, 현재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내무부 장관 후보인데, 미국의 내무부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와는 좀 달라요. 과거 이제 행정안전부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내무부였지만, 미국 내무부는 국립공원을 비롯해 연방정부가 소유한 국유지, 그 땅을 관장하는 게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특히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있는 자원은 다 땡겨 쓰자, 미국 안에 있는 석유 더 많이 시추하고 석탄 더 많이 캐내고 환경보호 운운하는 민주당 이야기는 다 무시하자, 그러려면 좌파들, 민주당이 지정해 놓은 각종 보호구역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거 필요한 건 좀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잖아요. 그래서 덕 버검 내무부 장관 후보는 잠깐이지만 이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한데, 트럼프의 의제를 충실히 이행해서 더 많은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제 그 연방 행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환경보호청이 있죠.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청장 후보로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이 임명됐는데, 이 사람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의회가 한번 법으로 만들어 놓은 규제는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쉽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EPA처럼 행정부 산하의 어떤 규제기관은 대통령의 입김이 훨씬 더 강력하게 곧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PA가 환경보호청이 사실 중요한데, 민주당은 리 젤딘 후보를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고 있지만, 뭐 마찬가지로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리 젤딘 전 후보는 어렵지 않게 상원 투표를 통과해서 환경보호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처 장관으로 앞서서 그 베센트 재무장관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더 중요한 부처가 이제 산업정책을 관장하고 무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무부, 커머스죠. 이 커머스 세크리터리 후보는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인데, 투자은행인 칸터 피츠제럴드의 창업자 CEO로 월스트리트 안에서 가장 열렬한 트럼프의 지지자이자 후원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러트닉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로 잡혔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또 뭐 중요할 수 있는 국무장관도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 후보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입니다. 뭐 루비오는 이제 워낙 상원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동료 의원들과의 친분도 있고, 내세우는 의제도 오히려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온건한 성향의 의제들을 전통적인 공화당의 외교 정책이랄까요? 이런 선에서 그렇게 의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청문회 통과는 뭐 거의 확실시 되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예산관리국장의 러셀 보트,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죠. 또 상원에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다 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만큼 어렵지 않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15분을 넘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목할 만한 로비스트 이야기는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같이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짧게 더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나 뭐 협상, 밀당이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해졌지만 사실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힘세고 오래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를 공략해서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법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 여야가 바뀌어도 함부로 쉽게 뒤바꿀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은 아시다시피 의회도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됐죠.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이 체어 자리를 맡게 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위원 내에서 이제 첫 번째 선임자는 위원장에서 야당 간사, 랭킹 멤버로 한 단계 내려오게 됩니다. 의회의 주요 상임위별로 새로 위원장이 된 인물을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의회를 로비할 때 가장 중요한데 이들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주요 인물과 가까운 로비스트나 로비 기업은 누가 있는지를 블룸버그에서 정리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짧게 요약했습니다. 하원이나 상원이나 사실 금융업계를 규제하고 관련 법을 만드는 금융 관련 위원회의 입김이 아주 세죠. 이번 미국 의회가 이제 119기 회기인데 119기 의회에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에는 아칸소주를 지역구로 하는 프렌치 힐 의원이 뽑혔습니다. 힐 의원은 이제 의회 안팎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뭐 이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팍스 비즈니스 채널의 커들로 쇼, 자기 이름을 딴 커들로 쇼를 진행하는 레리 커들로와 특히 친분이 깊고 코인베이스의 애슐리 건, 또 카르타의 홀리 헤일스 펜돌과도 자주 이제 교류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에는 은행위원회, 뱅킹 커미티가 있어요. 이 은행위원회 위원장에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이제 위원장에 뽑혔는데 금융 서비스나 암호화폐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데 팀 스캇 의원은 이제 Federal Hall Policy Advisors의 셋 알레티, 그다음에 CGCN 그룹의 제런 스미스 같은 로비스트와 같이 일한 이력이 있고 가까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원에는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에너지 앤 커머스 커미티가 있어요. 이 위원회 위원장에 브렛 거스리, 켄터키주를 지역구로 하는 하원 의원이 여기 위원장이 됐는데 상업위원회가 관장하는 영역이 사실 제약, 기술 전반 또 에너지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는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하는, 신경을 써야 하는 위원회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이제 브렛 거스리 신임위원장은 토드 스트래터지 그룹의 에릭 버그렌, 그 다음에 S3 그룹의 맷 브라보 등과 이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상원에서 다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지출을 승인하는 그 위원회가 Appropriation Committee,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세출위원회가 있어요. 이 세출위원회 위원장에 메인주 출신의 이제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이 뽑혔는데 공화당 안에서 이제 콜린스 의원은 공화당 안에서도 가장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표를 좀 가져와야 할 때 늘 이제 공략하는 의원이 콜린스 의원인데 이 콜린스 의원은 깁슨, 전 앤 커처의 마이클 밥, 또 오키피 샤모라디 스트래터지의 하이디 샤모라디 같은 로비스트와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상원에는 또 은행위원회, 뱅킹 커미티 말고 파이낸스 커미티가 있습니다. 은행위원회가 주로 이제 말 그대로 금융 기업들 또 암호화폐 뭐 이런 거를 관장하고 규제한다면, 관련 법을 만든다면, 상원의 재정위원회 파이낸스 커미티는 세제 전반과 무역이나 관세 등을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어젠다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히 중요한 위원회로 파이낸스 커미티가 꼽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원장은 아이다호주 출신의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당장 이제 트럼프는 본인의 트럼프 1기 때 통과시켰던 세제 개혁법, 이 개혁법이 곧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를 다시 이제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세제 관련 법안을 다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므로 마이크 크레이포 위원장 이하의 어떤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법을 자구를 어떻게 다듬어 갈지,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갈지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레이포 재정위원장과는 홀리에 앤 어소시에이츠의 윌 홀리에가 특히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로비스트나 로비 회사의 이름을 제가 여기서 팟캐스트에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으므로 기사에 나온 내용을 어떤 상임위가 왜 중요하다는 포인트 위주로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특히 한국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119기 의회,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어디를 공략하고 어디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대관 업무든 로비든 거기에 이제 돈을 쓰든 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아메리카노 저희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americano2020@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같이 답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침엔 아메리카노라는 이름과 달리 오후에 업로드하게 됐고 15분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5분을 훌쩍 넘긴 에피소드가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피드백이나 또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